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의 시간. 상사가 말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순간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왜?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우리 말대로만 해. 그게 맞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답답함이 폭발합니다. 사회제도 앞에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권위자가 말하는 내용이 마음속 깊이 와 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당신은 이상하리만큼 불편합니다. 주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티내. 너는 왜 말을 안 듣냐? 왜 그렇게 반항적이야? 하지만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심리적 진화를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권위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당신의 성장과 연결되는가? 권위 앞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체. 먼저 일상 속 구체적인 장면들을 살펴봅시다. 직장에서 상사가 서류를 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방식으로 처리하세요. 다른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아무렇지 않게 수긍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속으로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일까? 왜 이렇게 해야 하지? 근거는 뭐지?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려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꽂힙니다. 또 괜히 문제 만들려 하네. 당신은 다시 입을 다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게 행복의 길이다. 머리로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가슴에서는 반발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게 내 행복일까?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사회에서 뉴스를 보다가도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정책은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할 때 당신의 내면은 속삭입니다. 이건 정당하지 않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이 더 불편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20% 정도가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즉, 당신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칼 융의 통찰 집단 무의식 vs 개성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은 언제나 집단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 융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집단으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공통된 심리적 패턴들. 생존을 위해 집단에 속해야 했던 본능. 리더를 따라야 안전했던 경험. 다수와 다르면 위험했던 기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나만 다르게 생각하면 왕따 당하겠지. 나만 튀면 불이익이 오겠지. 융은 이런 상태를 집단에 의한 개인의 흡수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이 집단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자신만의 독특함을 잃어버리는 상태.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쓰고 다니는 심리적 가면입니다. 직장에서의 당신, 가정에서의 당신, 친구들 앞에서의 당신. 모두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죠. 문제는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질 때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있는 걸까? 그림자 억압된 자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무의식으로 밀어버린 부분들입니다. 권위에 대한 의문, 반항심, 다른 길을 가고 싶은 욕구.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고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없다. 개성화 진정한 자아로의 여정.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통합하여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권위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집단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의식의 투쟁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집단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단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건 옳은가? 누구를 위한 규칙인가? 왜 이렇게 설계됐는가? 융은 이런 개인을 의식적으로 차별화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현명한 권위 vs 가짜 권위 구분하기. 융의 이론 중 흥미로운 개념이 현명한 통치자 원형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권위는 늘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부족장이 현명하지 않으면 부족은 멸망했습니다. 왕이 탐욕에 빠지면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짜 권위와 가짜 권위를 구분하는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현명한 권위의 특징. 투명성과 설명 책임. 섬김의 정신. 전문성과 역량. 도덕적 일관성. 가짜 권위의 신호. 설명 회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위협과 강압 두려움으로 복종 요구. 투명성 부족 중요한 정보를 숨김. 이기적 동기 개인적 이익이 우선. 현대 사회의 문제는 가짜 권위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 공복이 아닌 사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 기업에서 직원들의 성장보다 자신의 성과만 신경 쓰는 상사들, 교육계에서 학생들의 창의성보다 수능성을 중시하는 교사들, 종교계에서 영성보다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불편함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이건 가짜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현명한 왕 원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가짜 권위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내면의 현명한 왕이 잠들어 버립니다. 개성화 과정에서는 이와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현명한 왕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가짜 권위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당신은 단순히 권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권위를 감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대부분은 권위에 순응할까?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에 순응할까요? 생존을 위한 집단 본능. 수십만 년 동안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집단의 규칙을 어기면 생존이 위험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DNA에 새겨졌습니다.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 1950년대 심리학자 애쉬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간단한 선분 길이를 맞히는 실험에서 가짜 참가자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했을 때 75%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틀린 답을 따라 말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다른 답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집단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밀그램의 권위 복종 실험. 더 충격적인 실험도 있습니다. 65%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동조 압력. 조직 문화라는 이름의 획일화 압력. SNS의 좋아요를 통한 인정 욕구 자극. 경제적 불안을 이용한 수능 압력. 인지 부조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믿음을 바꿉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고 나서 사실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다고 합리화. 부모의 강요에 굴복하고 나서 역시 부모 말이 옳았다고 포기. 융의 경고. 현대인의 가장 큰 위험은 집단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다. 개인이 집단에 흡수되면 그의 도덕성은 집단의 도덕성만큼 낮아진다. 즉, 개인이 집단에 매몰되면 개인의 양심이 마비된다. 개인의 창의성이 사라진다. 개인의 진정성이 상실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다를까요? 융은 이를 개성화에 대한 부름이라고 봤습니다. 즉, 일부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당신이 권위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반항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향한 부름인 것입니다. 권위에 저항하는 삶의 대가와 보상. 권위에 저항하는 삶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동시에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들. 사회적 고립. 문제적 직원이라는 낙인. 말 안 듣는 반항아라는 평가. 튀는 사람이라는 꼬리표. 경제적 불이익. 승진 기회 박탈.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 사회적 자본의 손실. 내적 갈등.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편할 텐데. 하지만 얻는 것들. 진정한 자유.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삶. 자신의 양심과 일치하는 선택. 창조적 자유. 깊은 자기이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 발견. 자신만의 사명감 각성. 내면의 지혜와 직관 개발. 진정한 관계. 비록 많은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삶. 자신만의 목적과 방향성. 후회 없는 선택들.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역사적 관점. 인류의 발전은 항상 권위에 저항한 소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레이, 다윈,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 킹, 스티브 잡스. 이들 모두 당시에는 문제적 인물로 여겨졌지만 결국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다. 결국 권위에 저항하며 치르는 대가는 일시적이지만 얻는 보상은 평생에 걸친 것입니다. 권위와 건강한 관계 맺기 실용적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권위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까요? 융이 강조한 것은 균형과 지혜였습니다. 첫 번째 원칙, 권위를 무조건 거부하지 말라. 모든 권위가 가짜는 아닙니다. 지혜와 책임에서 비롯된 권위는 우리를 지켜주고 성장시킵니다. 두 번째 원칙,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라. 불편함이 느껴질 때 그건 내면의 현명한 통치자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귀 기울이세요. 세 번째 원칙, 집단에 묻히지 말고 개인으로 서라. 개성화의 실천 방법들. 매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을 세우세요. 독립적 사고 훈련을 하세요.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설정하세요. 네 번째 원칙, 균형을 배워라. 융이 대극의 합일,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통합하여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찾으세요. 권위에 대한 선별적 접근. 존중할 권위, 전문성, 경험과 지혜, 사랑과 돌봄에서 나오는 권위. 의심할 권위, 지위만을 근거로 하는 권위, 강압에 의존하는 권위. 저항할 권위, 명백히 부당하고 해로운 권위. 다섯 번째 원칙, 소통과 대화의 기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기. 질문의 형태로 접근하기. 혹시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대안 제시하기. 적절한 타이밍 선택하기. 여섯 번째 원칙, 자신만의 권위 개발하기. 내적 권위의 구성 요소들. 지식과 전문성. 도덕적 나침반. 자기 신뢰. 타인에 대한 존중. 일곱 번째 원칙, 점진적 변화 추구하기.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1단계 관찰과 이해. 2단계 관계 구축. 3단계 작은 변화부터 시작. 4단계 영향력 확대. 여덟 번째 원칙, 자기 관리와 회복력. 정신적 건강 관리. 사회적 지지망 구축. 신체적 건강 유지. 영적 성장 추구. 이렇게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당신은 권위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진정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구체적 실천 방법.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1단계 자기 인식. 일기 쓰기. 매일 10분씩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세요. 오늘 언제 불편함을 느꼈는가? 그 불편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내 진정한 감정은 무엇인가? 가치관 정립 연습. 내게 정말 중요한 것 5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2단계 그림자 통합.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 그것이 내 안의 어떤 부분 때문인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숨기고 있는 감정이나 욕구는? 3단계 페르소나 조정.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가 얼마나 다른가? 어떤 역할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가? 4단계 권위와의 관계 재정립. 내 주변의 권위들을 나열해보고 각각에 대해 평가하기. 각 권위와의 효과적 소통 방법 연구. 5단계 지지 네트워크 구축.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 멘토나 롤모델 발굴. 6단계 지속적 성장. 개성화 관련 서적 읽기. 새로운 경험과 도전 추구. 주의사항. 완벽주의 피하기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관계 파괴 방지 점진적 개선을 통해 소중한 관계들을 보존하세요. 경제적 현실 고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회의에서 작은 의견 하나를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오늘은 부모님께 당신의 진짜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해보세요. 오늘은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10분이라도 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느끼는 불편함에도 의미가 있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특별한 이유. 융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권위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깨어있는 내면의 지혜이며 진정한 자아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직장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 당신의 다른 관점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회에서 이방인처럼 느끼는 분들, 당신이 느끼는 소외감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에너지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롭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무의미한 고립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모든 진보는 소수의 권위 저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도 그런 역사의 일부입니다. 마지막 당부. 권위에 저항한다는 것은 세상과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당신의 저항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이며 당신의 의무는 부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특권이다. 당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 길을 걸었다. 나는 진정한 나로 살았다. 그날까지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길은 옳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가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칼 융의 눈으로 권위 저항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15-20%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정상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현명한 왕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 저항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별이 필요합니다.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지속 가능한 개성화를 위해 건강한 지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권위 앞에서 본능적인 저항을 느끼셨나요? 지금 가장 개성화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걸어가시길, 그리고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개성화 여정을 응원합니다.